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틱톡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2020년 부동산 고수에게 길을 묻는다 신년 특집 시리즈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좀 재미난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올해 전체적인 집값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과열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참 우려의 목소리도 좀 해주시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집값을 전망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변수들, 예를 들면 이제 금리 변동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거시경제 전반적인 맞습니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아요. 또 정치적으로 보면 또 총선도 올해 좀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죠. 네, 그래서 금리 측면에서 놓고 보면 9.13이 많이 떠오르는 게요.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실제로 그 뒤로 한 8개월 정도 조정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서울은 6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한 7, 8개월 정도 조정받은 후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조정이 이어졌냐 하면 9.13에 담겨있던 정책, 종부세라든가 3기 신도시 개발 같은 뉴스도 있었지만 바로 그 뒤에 이어졌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예. 네,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불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그때 부각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2018년 크리스마스가 아주 우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도 완화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7월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는 기대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됐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2020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오르긴 어렵지 않냐. 오히려 한 차례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올랐는데 물가는 안 오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 물가에서 임대는 한 10% 차지하는데 월세, 전월세가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 경제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가격이라든가 또는 식료품 가격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유가 정도는 중동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대부분 지금 하락의 압력들을 좀 받고 있다. 왜냐하면 2019년에는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 1,200원, 1,200 중반까지 갔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환율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 환율이 만약 더 떨어진다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물가가 못 오르는데 경제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는가? 한국은행 입장에서 일단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미연준도 2019년 12월에 있었던 금리결정회의, FOMC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2020년 내내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거의 명시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여건이 지속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쪽은 일단 부동산 시장이 우호적이다. 두 번째가 경제 성장률, 당연히 이제 소득이죠, 그렇죠? 그래서 2018년 국세 기준으로 해서 아무튼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80만 명 이상이다라는 통계가 나올 때 다들 와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소득 높은 사람이 많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유력한 후보들인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경기 좋을 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잠재적인 매수 세력들입니다. 이게 이제 대출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 조선이 그렇게 나빴다가 18년에 최악이었다가 19년 좀 좋아지고 20년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출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기에 반도체까지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는 정도로만 붙여줘도 이게 고액 소득자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근데 자영업자 뺀 거거든요. 고액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크게 성공하신 프랜차이즈 업주 같은 분들은 다 빼고 계산한 숫자가 저 정도니까. 순수하게 그냥 연봉 소득자들, 월급쟁이들. 월급쟁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 본다면 생각보다 한국에 소득 많은 사람들이 경기 조금만 좋아져도 이 사람들은 팍 튈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동산 시장의 변수 중에서는 금리랑 소득 변수는 우호적이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정부 규제인데 사실 규제는 끝이 없을 수 있어요. 1주택자, 한시적인 1주택자로서 다주택자들 혜택들이 있는 경우에 갈아타기 하는 그런 경우에 조건들을 벌써 상당히 심하게 엄격하게 하는 징후들도 벌써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더 강화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잖아요. 예. 여기에
재초안이 결국 합헌 판결 났잖아요. 예,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들이 이제 그 처음에 가지고 있던 지분 갖고 계시던 분들한테 대해서 세금인데 그 세율이나 이런 거 결정된 게 지금 아직은 없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강화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재건축 재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요지들도 여기 있고요. 이 밖에도 뭐 다른 규제할 것들은 제가 봐서는 특히 뭐 전세 관련해서 이거는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총선 전국으로 지금 벌써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4월 총선 이후에 더 강화된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치적인 변수 이제 뭐 4월 총선이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물론 지금은 저희가 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와 야의 이제 어떤 이런 구도가 좀 바뀐다든지 어떤 뭐 이런 변수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금 사실 정부가 규제를 물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연초 이제 신년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뭐 절대 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근데 계속 이제 뭐 강하게 갈 것 같은데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전세가 만약에 역전이 된다든지 총선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또 아무래도 조금 어떤 다른 어떤 판세가 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행정부가 우리나라 되게 힘이 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대책들이 사실은 법 개정 없이도 진행된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막 그런 경우가 세금, 예, 특히 뭐 세금을 시가랑 반영하는 것을 공시지가랑 시가 반영 비율을 올리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시행령이라든가 정부의 의지. 대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LTVTI도 뭐 법적인 내용 없어요. 예. 그것도 다 금감원의 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수는 있는 여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뭐 수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성장률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를 갈 거냐에 따라서 또 부동산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당연히 받죠. 예. 근데 이제 2019년이 하도 나빠가지고 제 말은 예. 거의 2% 성장도 힘들지 않았을까. 기저 효과로 이거는 확실히 있지 않을까. 2020년은 특히 또 재정을 500조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재정도 많이 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19년보다 20년이 조금은 낫지 않나 싶은.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 규제가 잘 안 먹힐 수 있는 여건인 거죠. 경기를 보면 수출 쪽은 좀 회복될지 모르지만 건설 쪽의 침체는 2020년도 더 심화되지 않겠나. 2016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16, 17, 18, 19, 4년 연속 지금 그 주거용 건축물 착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년 20% 이상씩 줄어들고 그 4년째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LH공사 그 물량들 빼고는 16, 17, 18, 19, 4년 연속 주택 착공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서 지금 제 생각에는 2020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20년 숫자가 대략 19년 숫자가 대략 2008년, 2009년 그 분양가 상한제 도입했던 직후죠. 이때 수준까지도 떨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더 줄겠죠. 왜냐하면 규제는 지금 더 강화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외부의 어떤 그런 경기 여건보다는 주택시장 내부의 어떤 이런 이 변수가 더 공급 변수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문제가 된 것 같아서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집의 공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왜 이렇게 신축만 난리냐. 그러니까 2015, 16, 17까지 제가 소형 역세권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막 신축이에요. 그냥 몇 년 됐냐. 이거밖에 없죠. 신축, 새 집들이 굉장히 희소해질 거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팽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부가 신도시나 임대주택들을 많이 지어주는 거. 근데 그건 예산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2020년 새 정부 예산에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용적률 규제를 좀 완화해줘서 재초안이 있으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용해서 세금을 왕창 거두면 되니까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면 되니까 대신 사업성을 좀 높여줘서 한강변에 35층으로 다 규제해놨잖아요.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60층까지 올려준다. 그럼 용적률이 확 늘잖아요. 그러면 저밀도 개발이 가능해지거든요. 최근 개포동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 2개를 남겨놓고 개발하고 있죠. 뭐 이런 사진으로 보니까 참 처참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뭐 특히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굴뚝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있었고 예. 그게 문화유산이라는 것의 정의가 참 저도 사학과 출신입니다만 참 자의적이다. 그런 거죠. 서울시를 비롯한 핵심 지자체장들의 태도들을 볼 때 용적률 쪽에서 어떤 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면 남아 있는 건 이제 2022년 정도가 되겠죠. 그때 되면 이제 입주 절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뭐 일부 민간 업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만호 밑으로 가겠나 싶긴 한데 그보단 더 나오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결국 인간 결과론적이지만 2021년, 2022년에도 뭐 집값이 이렇게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예. 상승 압력. 대표님 말씀에서 나오는 게 그게 그래서 제가 걱정인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과열될까 봐. 앞으로도 이게 없다. 앞으로도 없다니까 올해 더 이제 그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정도까지야 뭐 그래도 입주가 좀 있고 2021년 상반기까지도 좀 보이는데 그 뒤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초조해지죠. 그리고 신축 사두면 손해볼 거 없다라는 뭔가 안전판이 있다는 기분이 들 때 사람들은 신중함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럴 때에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쇼미더머니 그러니까 돈을 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조 예산이니까 그래봐야 10% 미만, 5% 미만입니다. 그 정도의 돈들을 탁 집행했다면 효과가 있었겠죠. 몇 년 뒤 조금만 기다리면 나온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는 그 6에서 7년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빨라야 사실 6년에서 7년이죠. 그래서 6년, 7년 뒤에 입주할 아파트를 가지고 지금의 이 타는 신축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정책의 발표도 너무 늦었다라는 거고요. 저는 또 그런 게 늦었다라고 생각된다면 신속하게 정부에서 저는 돈을 투입하면 될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그냥 하나만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마포구에 경의중앙선이 지상으로 그래서 그 식당들 보면 터널 옆에 있는 그런 맛집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트럴 파크에 있는 이제 그런 쪽이었는데 거기가 지상이 다 공원으로 덮였어요. 아름답죠. 근데 정부가 법을 개정할 의지만 있으면 지하로 철도를 놓고 그 위에 있는 일부를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후보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위에 서울역 북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고요. 용산역 관련돼 있는 물론 이제 엎어져서 굉장히 수많은 참가자들 고생했지만 그 지역 20-30만 평 되죠. 여기는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요. 용산이 반환됩니다. 용산공원이 한 100만 평 되거든요. 그 중에서 몇만 평만 고밀도 개발을 주변에 왜냐하면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뉴욕의 그 수많은 공원 그 고가 빌딩처럼 또 영국 하이드파크 주변에 그 수많은 고층촌들과 특히 그 호텔들을 입주해 놨잖아요. 그런 개발 차익을 가지고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서 수십만 원의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물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녹지를 물려줘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지금 2030 밀레니얼 세대를 제외하고 나면 그 뒤에 인구가 반토막 나요. 출산한 아동수가. 그 말은 뭘 뜻하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집 없는 2030들이 집을 가지고 주거의 안정을 누리며 행복감을 누리며 그들이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결혼하고 또는 결혼 안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낳느냐 여부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쥐고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 2030에게 적정한 눈높이에 맞는 집을 공급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규제로 사지 마라. 전세로 살아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저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2030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들의 어떤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을 해주면 먼 미래에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일이 벌어질 때 제 생각에는 용산의 몇만 평을 희생한 효과의 사회적 후생은 더 커질 수 있다. 수많은 대안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땅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땅은 많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역시 공기업 중에 KT와 한전이 도시 지역 곳곳에 정말 좋은 땅들, 빌딩들, 우체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세 유형 모두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본다면 지금처럼 굳이 그 자리에 가장 알짜땅에 최고의 좋은 자리에 그런 오래된 사옥들이나 오래된 어떤 오피스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또는 철도의 지하화 사업, 더 나가서 공원 용지의 어떤 약간의 어떤 재활용 또는 그 수익을 이용한 투자 이런 등 수많은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또는 핵심 지역에, 경기도 핵심 지역에 또는 지방 핵심 지역에 땅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다. 좀 흥분했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변수 문제를 좀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이쪽을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동안은 좀 애정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많은데 오늘 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저 정부 관계자분들도 계실 텐데 좀 귀담아서 들으실 얘기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